빨간색 온사인이 켜지는 순간 방금 전까지 독사처럼 눈을 번뜩이던 고성이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련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더 짙은 법이죠. 고성이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믿었던 변호사마저 박진석 회장의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고 지은호에게 뜯어내려던 2억 원마저 이지혁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잡초 같은 여자였습니다. 아니, 잡초보다 더 질긴 독초였죠. 그녀는 자신의 몰락을 그저 지켜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최후의 무기는 바로 여론이라는 이름의 광기였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듯한 허름한 스튜디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낡은 카디건. 평소에 화려하고 귀티 나던 사모님 보성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채팅창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석 회장의 아내, 아니 이제는 버림받은 여자 고성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녀의 폭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겉으로는 호탕한 기업가인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감금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쫓아냈다는 거짓말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이 딸 박영라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그리고 그 딸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오열했는데요. 이 방송은 순식간에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박진석 회장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박진석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박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재였지만 이번만큼은 고성이의 수가 너무나 악랄하고도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일단 여론을 잠재워야 합니다. 저 여자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이에요. 일단 주는 척이라도 해서 입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존심이 상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기에 이를 갈며 고성이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 이지혁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병동의 차가운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고성이의 방송을 보고 있던 지혁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했던 짓을 알고 있었기에 저 가증스러운 눈물이 더욱 역겨웠던 것이죠. 하지만 분노할 힘조차 없을 만큼 그의 심장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지혁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창백한 안색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야윈 손을 잡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날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지혁과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희망과 우려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지혁 씨, 기적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사자 기증으로 심장 이식 대기 순번이 급격히 당겨졌습니다. 공여자 측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지금 지혁 씨 상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장 이식,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지혁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자신이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지은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참한 모습을 은호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 아니 은호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다시 고성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진석 회장 측 변호사가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합의금은 50억. 애초에 요구했던 액수에는 못 미치지만 당장 현금을 줄 수 있다는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고성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 남편과의 오해를 풀었다며 태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고성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이겼어. 박진석,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야. 그녀는 당장 이 돈을 들고 해외로 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택시 안에서 그녀는 샴페인을 터뜨릴 기세였죠. 그러나 반전은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순간 형사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을 공갈비 협박,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고성희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합의했다고. 돈도 받았어. 하지만 형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진석이 건넨 50억은 미끼였습니다. 그 자금은 경찰과 공조하여 추적 가능한 특수 계좌로 이체되었고, 고성희가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려 시도하는 순간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와 맞물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성재에게 부탁해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아가 2억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던 카페. CCTV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겼던 것입니다. 고성희가 방송에서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이 증거 하나로 완벽한 사기극임이 증명된 셈이죠. 박진석 회장은 애초에 그녀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잠깐의 승리감을 맛보게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무효야. 내 돈 내놔. 공항 로비가 떠나가라 악을 쓰는 고성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돈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의를 입게 될 운명에 처한 그녀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복수극의 끝에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성희가 체포되던 그 시각, 병실에 있던 이지혁의 심박동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은호 씨, 지금 병원으로 와야겠어요. 지혁이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지은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병원을 향해 뛰었습니다. 거절당해도 좋아. 짝사랑이어도 좋아. 제발 살아만 있어줘.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응급조치 끝에 겨우 맥박이 돌아온 지혁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그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달려오는 은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박성재와 이상철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리고 기증 예정이었던 심장, 바로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체력이 수술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분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살확률 10%의 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작별을 고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가족들의 오열 속에 병원 복도 끝에서 숨을 헐떡이며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앙상하게 마른 지혁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치 그녀가 온 것을 느낀 것처럼 지혁의 고개가 힘겹게 돌아갔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 지혁의 입모양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 지, 마, 아니, 그것은 가지 마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해였을까요? 차가운 수술실의 공기를 가르는 삐 소리.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60에 40. 선생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수술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식된 새로운 심장은 흉곽 안에 자리를 잡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전기 충격기가 지혁의 가슴 위에서 몇 번이나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지혁의 영혼이 삶을 포기하려는 것처럼 바이탈 그래프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요동쳤는데요. 같은 시각 수술실 밖 대기실의 풍경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박성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성재 선배, 말해줘. 아니지. 지혁 선배가 나 싫어서.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거 맞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박성재는 차마 은호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그동안 지혁이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내듯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지혁이가 너한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했어. 내가 자기 때문에 우는 거 죽기보다 싫다고. 그래서 일부러 모진 말한 거야. 너한테 고백받은 날 지혁이 나한테 와서 술 마시면서 울었어. 살고 싶다고. 너랑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고. 성재의 고백에 은호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선배의 거절에 상처받아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던 그 시간 동안 지혁은 홀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은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누가 자기 멋대로 결정하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발 사람만 나와요.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그때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이상철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며느리 같은 딸 이수빈과 지혁의 동생 이지환이 부축하고 있었죠.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아버지였지만 아들의 수술실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 너 많이 좋아했다. 내색은 안 해도 그 녀석 사진첩엔 온통 내 사진뿐이더구나. 이 못난 아비가 해준 게 없어서 아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가족들과 은호의 오열이 복도를 메우는 순간 수술실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춰섰던 심장 그래프가 미약하게나마 쿵, 쿵 하며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고성이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칙칙한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이지혁, 감히 나를 여기에 쳐넣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녀는 벽을 긁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변호사 접견도 모두 거부당했고 믿었던 딸 박영라조차 면회를 오지 않는 상황. 고성이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죠. 그녀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며 모아두었던 박진석 회장과 그의 집안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히든카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다가와 면회 신청이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번뜩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란이? 영라가 왔어. 하지만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딸 박영라가 아닌 뜻밖의 인물인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이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해외로 빼돌리려던 자금도 전부 동결됐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지금이라도 죗값을 인정하고 영라 인생에서 빠져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성재야, 넌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순순히 죽을 것 같니? 내 아버지 박진석이 그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를 밟고 올라갔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내 친구 이지혁, 걔 심장 이식, 정말 순수하게 운이 좋아서 받은 걸까? 박성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박진석 회장은 물론이고 병원 재단까지 뒤집어질 거야.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고성이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곁에서 온갖 더러운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이니까요. 과연 그녀가 쥐고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지은호의 집 거실. 퀵서비스로 배달된 붉은 상자를 열어본 정순이와 지은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와 경영권 승계 합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이지혁. 내용은 박진석 회장이 보유한 그룹의 핵심 지분 전량을 이지혁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류와 함께 들어있던 USB에서 고성이의 목소리가 아닌
변조된 음성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지은호 씨, 속지 마세요. 박진석은 지금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이지혁 바지 사장 안 치려는 겁니다. 저 도장 찍는 순간 이지혁은 3천억 분식회계 덮어쓰고 감옥 갑니다. 이 음성은 사실 감옥에 있는 고성이가 변호사를 시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혁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진짜 의도를 왜곡하여 이지혁 스스로 박진석을 거부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죠. 정순이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죽다. 살아난 애한테 빚더미 회사를 떠넘겨. 은호야, 당장 이거 돌려보내고 고소해버려.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횡령 내역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된 알짜배기 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이간질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병원 VIP 병동. 박진석 회장이 지역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호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쇠약해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혁아, 몸은 좀 어떠냐? 심장은 잘 뛰고 있고 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댁으로 보내주신 서류 거두어 주십시오. 전 회장님 대신 감옥 갈 생각 없습니다. 지역의 차가운 반응에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옥이라. 그래. 남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지혁아, 이건 내 부탁이 아니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박진석은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말기 췌장암 진단서였습니다. 기대 여명 3개월.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하의 박진석 회장이 시한부라니.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성재. 그 녀석은 마음이 여려서 이 정글 같은 바닥에서 못 버텨. 내가 도와줘야 한다. 내가 성재의 방패가 되어주고 성재는 너의 창이 되게 해라. 그게 내가 너를 살린 이유다. 왜 저입니까? 저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요. 친구? 하하. 박진석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내가 내 아들이니까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 지역이 더 큰 충격에 빠져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냥 널 보면 젊은 날의 내가 보여서 그렇다. 늙은이의 마지막 욕심이라고 생각해다오. 박진석이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가자 지역은 혼란 속에 진단서를 움켜쥐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고성이는 박진석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첩보를 통해 먼저 입수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면회온 박성재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가 왜 너한테는 주식 한 장 안 주고 이지혁한테 다 넘기려는지. 아니,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넌 가짜니까. 가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넌 박진석의 아들이 아니야. 내 죽은 친엄마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지.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널 키운 거야. 반면에 이지혁, 걔가 진짜 박진석 핏줄이야. 33년 전 박진석이 버린 여자, 김다정의 아들이라고.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을 볼 때마다 짓던 그 묘하게 따뜻한 미소, 자신에게는 항상 엄격하고 차가웠던 태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불쌍해서 키워준 거였어. 그리고 이제 진짜 아들이 나타나니까 날 버리고 회사를 넘기려는 거야. 박성재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배신감이 싹 텄습니다. 그는 어머니 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이대로 안 물러나요. 다 부셔버릴 거예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두고 간 진단서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진 지역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나 사실 박 회장님 싫어해. 우리 아빠 일도 있고. 그런데 아까 그분 눈빛은 진심 같았어. 누명을 씌우려는 사람이 자기 죽는다는 약점을 잡히진 않잖아.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치겠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마치 빚 갚는 사람처럼 굴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혁아, 박 회장이 왜 그러는지 내가 말해주마.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33년 전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혁이 박진석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지혁을 키웠다는 사실을요. 박 회장은 널 이용하려는 게 아니다. 널 지키려는 거야. 평생 너를 모른 척하고 살았던 죗값을 목숨 걸고 갚으려는 거다. 지혁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재벌 회장이 친아버지라니. 하지만 그 순간 지혁의 가슴속에서는 박진석에 대한 증오보다 연민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제오막 엇갈린 형제, 불타는 창고. 진실을 알게 된 지혁은 박진석을 찾아가려 했지만 박성재가 한 발 빨랐습니다. 흑화한 박성재는 박진석 회장을 납치하듯 자신의 별장으로 모셨습니다. 겉으로는 요양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재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난 병원으로 가야 해. 박진석이 기침을 하며 말하자 성재는 싸늘하게 웃으며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유언장 다시 쓰세요. 이 지역이 아니라 저한테 넘기신다고요. 33년 키운 정이 핏줄보다 못합니까? 성재야, 넌 오해하고 있어. 오해요? 제가 당신 아들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지혁이한테 주려는 거잖아요. 박진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혁이한테 회사를 주는 건 그 녀석이 짊어져야 할 짐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미 썩었어. 고성이와 임원들이 쳐놓은 비리에 덫에 걸려있단 말이다. 지혁이가 그걸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진 회사를 너랑 둘이서 운영하게 하려고 했어. 넌 내 아들이니까 더러운 꼴 안 보게 하려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핏줄인 지혁에게 칼잡이 역할을 맡겨 꾸준히 일을 시키고 사랑으로 키운 성재에게는 번듯한 왕의 자리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름의 삐뚤어진 하지만 절절한 부성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성재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당신은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성재가 흥분하여 별장 안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찼고 불씨가 카펫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혁과 은호. 별장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 돼, 성재야. 회장님. 지혁은 망설임 없이 물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몸이었지만 안에 있는 두 사람, 자신의 친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별장 안, 연기 속에 쓰러진 박진석을 박성재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덮쳐오는데도 성재는 삶을 포기한 듯 앉아 있었죠. 성재야, 정신 차려. 지혁이 뛰어들어와 박진석을 들쳐 업었습니다. 비켜.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나갈게. 너도 빨리 따라와. 형. 성재가 처음으로 지혁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이 데리고 나가. 난 자격 없어. 웃기지 마. 누가 형이고 동생이야. 나가서 따져. 빨리 일어나, 박성재. 지혁은 박진석을 밖으로 밀어내 은호에게 맡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주저앉은 성재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한테 욕을 하든 뺏어가든 하라고. 죽으면 다 끝이야. 며칠 후 병원. 박진석 회장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그는 양옆에 선지혁과 성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이 박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박진석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성재에게 향했습니다. 성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성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재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다. 내가 기저귀 갈고 자전거 가르쳐준 내 새끼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박진석은 두 아들의 손을 하나로 포개어 쥐어주었습니다. 둘이 싸우지 마라. 지혁이는 성재를 돕고 성재는 형을 따르고 은호야,
우리 지역이 잘 부탁한다. 내 아버지 일은 내가 가서 갚으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박진석 회장의 심전도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지만 결국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마지막은 쓸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1년 후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대주주 이사회에는 2명의 젊은 이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슈트를 입은 이지혁 이사와 그 옆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박성재 이사. 두 사람은 여전히 티격태격했습니다. 야, 박 이사. 이 기획안 너무 무리수 아니야? 아버지였으면 결재판 던졌어.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바로 혁신이지. 그리고 형수님이 카페 리모델링 거는 나한테 맡긴댔어.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은호가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또 싸웠어? 아버님들이 보시면 혀를 차시겠다. 세 사람은 함께 박진석 회장과 김장수 할아버지 미국에서 돌아가신 설정으로 그리고 은호의 아버지가 모셔진 납골당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두 아버지가 지켜준 사랑의 증거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었고 이수빈과 이지화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